교과서 52쪽입니다. 살림 세력의 대두, 살림 세력의 등장과 정치 운영의 변화를 볼 건데 52쪽과 3쪽에서는 조선의 정치사를 조선 전기부터 해서 후기까지 다뤄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조선을 건국했던 세력들이 이제 신진사대부지요. 자, 신진사대부는 고려의 개혁 방향을 두고 고려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두고 급진파와 온건파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자, 조선을 건국했던 세력은 급진파 신진사대부고요. 자, 급진파 신진사대부는 그러니까는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중앙으로 진출을 하겠지요. 상대적으로 온건파 신진사대부는 지방에 머물게 되는데 지방에서 뭘 하겠어? 띵가띵가 놀겠어? 아니겠죠. 온건파 신진사대부는 지방에서 성리학을 공부를 하지요. 그리고 많은 후학들, 성리학으로 바탕으로 해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조선의 왕을 잠깐 적어볼게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자, 조선의 기틀이 이제 마련이 됐어요. 연주, 임명선, 광인, 효현, 숙경, 영정 볼게요. 자, 중앙으로 진출했던 이 신진사대부는 조선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많은 공을 세웁니다. 그지요? 자,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어. 태정태세 문단 세조가 됐습니다. 자, 세조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부당한 방법으로 계유정난, 정변을 통해서 왕이 된 인물이지요. 이 세조가 왕이 되는데 도움을 줬던 세력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세력을 훈구라고 지칭을 합니다. 다시 세조가 왕이 되는데 공을 세웠던 정치 세력을 훈구라고 합니다. 훈구. 이 훈구 세력은 이제 중앙 세력이었겠지. 이 계보를 따르는 사람들이었겠지. 그치? 자,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지방에 있던 온건파 신진사대부의 계보를 따르는 세력들은 이제 많은 제자들을 양성을 했겠지.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고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제 선비사, 수풀림해서 사림이라고 할 겁니다. 사림이라고 할 거예요. 자, 성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종이 왕이 됐는데 자, 성종이 보니까는 이 훈구 세력이 너무 강해. 그리고 이 훈구 세력이 비리도 많이 저지르는 거야. 그래서 성종은 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에 있던 사린들을 중앙으로 불러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지방에 있던 이 사림 세력들, 그러니까는 뿌리를 찾아가 본다면 온건파 신진사대부의 뿌리를 가지고 있던 많은 지방의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쳐서 과거를 통해서 중앙으로 많이 진출하게 됐다는 거지. 언제? 성종 때 중앙으로 진출하는데 이 사림 세력은 삼사,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 3사에 많이 등용이 돼요. 그래서 3사의 관리가 된 많은 사림들은 훈구 세력의 비리에 대해서, 훈구 세력의 부정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종 때 되면 훈구 세력과 기존 세력이었던 훈구, 기존의 주류 세력이었던 훈구와 새롭게 등장한 사림 세력 간의 대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산궁, 그 다음에 중종, 그 다음에 명종, 이때 이제 성종 이후에 훈구와 사림의 대립은 더 심해지겠지요. 훈구와 사림이 본격적으로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성종 이후에. 자,
훈구와 사림의 대립이 뭘로 나타나게 되냐면 무엇으로? 바로 사화입니다. 사화. 사는 선비사자고 화는 화를 입는다는 뜻이에요. 선비들이 화를 입었어. 누구로부터?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 누구? 훈구. 훈구 세력으로부터 살인들이 많은 화를 입었다라고 해가지고 사화라고 하고 4번의 사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4대 사화라고 합니다. 4대 사화. 연산군 때 무오사화, 갑자사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종 때 기묘하다 기묘사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명종 때 을사사화가 있지요. 우리는 4개 4대 사화라고 하는 겁니다. 무오사화 갑자사화는 연산군, 기묘는 중종, 그 다음에 을사사화는 명종 때 있습니다. 발생했어요. 자, 기묘사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무오사화나 갑자사화 같은 경우에는 이 훈구 세력들 여기 요 훈구 세력들 그 다음에 요 살림 세력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번의 사화를 거치면서 특히 갑자사화 때는 살림 세력뿐만 아니고 훈구 세력들도 많은 피해를 입거든요. 많은 피해를 입어요. 자, 갑자사화를 거치면서 요 훈구, 그 다음에 요 살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훈구 살인을 막론하고 많은 신하들이 희생됩니다. 희생돼요. 자, 여러분 여기 중종을 한번 우리는 봐야 되는데 여기 중종 볼게요. 자, 여러분 연산군은 군이라는 칭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말 왕권을 폭정, 그러니까 폭정을 일삼았던 왕이잖아. 자, 연산군은 여러분 신하들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서 끌어져서 내려오게 되는 거지요. 그죠? 연산군은 더 이상 연산군의 폭정을 견디다 못한 신하들이 연산군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낸 거야. 그러면 왕을 없앴으니까는 왕을 끌어내렸으니까는 새로운 왕을 세울 필요가 있겠지. 그때 이제 등장했던 왕이 바로 중종입니다. 자, 여러분 중종 반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 중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하들에 의해서 왕이 된 인물이지요. 자, 당시 연산군을 끌어내렸던 많은 신하들이 중종 반정을 통해서 중종을 왕으로 올리는 거예요. 왕으로 즉위시키는 거예요. 자, 반정이라는 거는 반은 되돌린다는 거예요. 되돌려요. 바를 정자, 바르게 되돌려. 그러니까는 연산군은 바르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되돌리겠어 라고 하면서 중종 반정을 통해서 중종을 왕위로 즉위를 시키는 거예요. 누가? 신하들이. 우리는 이 신하들을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또 훈구라고 할 거예요. 여기 훈구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그죠? 여기 중종 반정 이 훈구는 반정 공신들이야. 중종이 왕이 되는데 공을 세운 신하들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중종의 입장에서는 지금 신하들에 의해서 이 반정 공신에 의해서 왕이 됐잖아. 그러면 반정 공신들의 세력이 또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중종은 반정 공신의 세력이 너무 강해. 그래서 이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에 있던 살인들을 중앙으로 진출시키는 거지요. 그죠? 자, 연산군 때 갑자사화로 기존에 많은 훈구 살림을 막론하고 많은 신하들이 화를 입었어. 화를 입었고 다시 이제 중종이 왕이 되면서 반정 공신들, 중종 반정 공신들의 세력이 강해졌고 중종은 이 공신들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에 있던 살인들을 중앙으로 진출시키는 겁니다. 다시 살인과 기존의 중앙의 이 훈구 반정 공신들이 또 대립을 하게 되겠지요. 이 반정 공신들과 살인, 다시 말하면 이 훈구, 중종 때 훈구 세력과 이 살인들의 대립이 뭘로 나타났다? 기묘사화로 나타났다는 거지.
자, 여러분, 사림은 절대적으로 수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어. 왜?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지방에서 자리를 잡았고, 지방에서 성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고 있었단 말이야. 많은 제자들을. 조선은 점점 사림의 이제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기묘사화는 여러분, 기묘사화 때 이제 등장했던 사림 중에서 중요한 인물이 바로 조광조입니다. 조광조. 자, 조광조는 이제 중앙으로 왔어요. 중종 때. 자, 이 조광조가 이제 중앙으로 진출해서 이 반정공신들을 비판을 해요. 정말 거침없이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정공신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지. 반정공신들은 얘들아 공을 세운 신하들이잖아. 그런데 이 반정공신들의 공을 삭제를 해요. 반정공신들의 공훈을 삭제를 하는 등 이 반정공신들을 막 비판을 하는 거지. 훈구 세력을. 그러니까는 이 훈구 세력도 가만히 있지 않겠지. 반격을 하겠죠. 그때 이제 반격이 바로 기묘사화로 나타나게 된 거지. 기묘사화로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 세력이 많이 화를 입게 됩니다. 많은 화를 입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러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이제 조선의 많은 관리들은 이제 성리학을 대다수가 이제 성리학을 배운 사람들로 이제 되는데, 자, 봐봐. 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을사사화 때 되면 외척들 간에, 이거는 외척들 간의 다툼이에요. 외척들 간에 이제 대립으로 이제 또 많은 살인들이 이제 화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이 4대 사화 이후에 이제 조선은 이제 16세기 정도 되면 살인들이 이제 중앙 정기를 다 장악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사화는 살인들이 화를 입은 거잖아요. 그러면 살인들은 다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이란 나라는 이 살인들, 이 살인들, 성리학을 이렇게 공부한 이 살인들이 이제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고 16세기 정도 되면 이 살인 세력이 중앙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다음부터 여러분 16세기 이후부터는 우리가 어떤 개념이 나올 거냐면 붕당이 나올 겁니다. 붕당. 당을 형성하는 거야. 이 살인 세력 안에서 정치적으로 여러분 견해가 다를 수 있잖아. 관리들이. 그 다음에 학문적인 입장에 따라서 살인 세력은 성리학 공부한 사람들이지. 그런데 야, 우리 태계 선생님 말이 옳아. 아니야, 우리 서경덕 선생님 말이 옳아. 아니야, 우리 조식 선생님 말이 옳아라고 하면서 학문적인 입장 차이도 나타나게 되는데, 정치적인 학문적인 입장 차이에 따라 가지고 이 살인 세력이 또 나눠지게 되는 거지. 당을 형성하게 되는 거지요. 16세기 이후부터 조선 정치는 붕당 정치사로 전개됩니다. 자, 여러분, 일단 너무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은 이게 선생님이 설명을 좀 복잡하게 하고, 그리고 이 필기 내용이 지금 굉장히 지저분해서 그렇지 별로 복잡하진 않아요. 여기 본문 잠깐 볼게요. 52쪽. 자, 사림이 등장을 합니다. 자, 신진사대부 중 일부는 그러니까는 온건파를 얘기를 하겠지. 조선 건국 이후에도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어. 자, 정치에 참여했던 인물들은 급진파 신진사대부들일 것이고, 자, 이 세력들은 지방에서 성리학을 연구를 하고 제자 양성, 후학을 많이 양성을 했다는 거지요. 자, 이 사람들을 우리는 사림이라고 할 겁니다. 사림. 자, 사림은 15세기 후반, 즉 성종 때부터 중앙에 진출하기 시작을 하는데, 당시 이 사림들은 3사에 이제 등용이 되는 거예요. 3사에 등용이 돼서 훈구 세력,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데 공을 세웠던 세력들, 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훈구의 부정과 비리를 비판을 한 거지요. 그러면서 훈구와 사림의 세력이
대립하기 시작을 했다. 언제부터? 성종 때부터. 자, 훈구와 사림의 대립은 사화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먼저 연산군 때 훈구 세력이 사림을 공격을 합니다. 무오사화죠. 그 다음에 갑자사화. 두 차례 사화, 무오사화, 갑자사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중요한 개념 나옵니다. 중종 반정. 자, 중종은 반정, 신하들에 의해서 왕이 된 인물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중종 반정에 공을 세운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는 훈구 세력인데요. 자, 다른 말로 이제 반정 공신들이겠지? 자, 이 반정 공신들이 권력을 장악을 하니까는 중종은 이 훈구 세력, 반정 공신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광조와 같은 사림 세력을 또 많이 등용을 한 겁니다. 그지요? 자, 조광조. 자, 조광조는 여러분 급진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어요. 조광조는 정말 분명하고 뭔가 조금 급할 수도 있겠지. 조금 과감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 이제 개혁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조광조. 자, 일단은 어떤 개혁을 하냐면 첫 번째, 현량과를 실시합니다. 여러분, 현량과. 자, 현량과는 뭐냐면 학문과 덕행이 뛰어나. 그러니까는 학문적으로도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덕도 있고, 이런 이제 훌륭한 인재를 뭐 해라? 청거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추천을 통해서 관리로 등용하는 제도가 현량과야. 그러니까는 조광조 같은 경우에는 조광조 입장에서는 훌륭한 지방의 많은 사림들을 중앙정계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현량과를 실시할 것을 중종에게 건의를 한 거죠. 그래서 현량과를 통해서 많은 사림들을 등용을 했고, 그 다음에 중종 반정 공신들, 요거 훈구 세력이지. 중종 반정의 공신들을 조사를 해서 공신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공훈은 여러분 공도 공을 세웠다는 뜻이고 훈도 공을 세웠다는 뜻이에요. 이 공훈을 삭제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반정 공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 반발하겠지. 그러면서 조광조를 비롯한 많은 사림들이 이제 화를 입게 되었죠. 우리 이게 무슨 사화야? 기묘사화야. 사림들이 그 반정 공신 세력이 꾸미는 거야. 음모를 꾸미는 거야. 이게 궁궐에 이제 나무에 있는 나뭇잎에 꿀을 발라. 어떤 모양으로 꿀을 바르냐면 주초위양이라는 글자 모양대로 꿀을 발라서 벌레들이 이 글자를 이렇게 갉아먹을 수 있도록 음모를 꾸미는 거야. 주초위양은 뭐냐면 조씨가 왕이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조씨가 왕이 되고자 한다는 이런 글자가 나뭇잎에 막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야. 귀신이 고칼 노릇이지. 중종도 그리고 조광조의 어떤 이런 급진적인 개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터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제 공신들은 이제 중종의 어떤 암묵적인 동조에 힘입어서 이 사림 세력을 몰아내게 되는 거지. 기묘사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후에도 명종 때도 이제 을사사화가 있으면서 을사사화죠. 많은 사림들이 피해를 입었으나 사림 세력은 지방에서 계속해서 세력을 확대해 나갔기 때문에 결국 선조 때 16세기 이후부터는 중앙 정계를 주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서원은 여러분, 서원과 향약은 나중에 따로 빼서 할 건데, 서원은 선현들에 대한 제사, 그러니까는 앞선 이제 많은 이제 위대의 이제 성리학자들
윗대의 어떤 내가 모시고 있는 내가 나의 뿌리를 가진 어떤 많은 성리학자들, 많은 이제 선비들, 많은 스승들을 이제 제사 지내거나 훌륭한 이제 인물들을 제사 지내거나 또는 이제 성리학을 교육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게 바로 서원이고 지방에 이제 16세기 때부터 조선 지방에 조선의 곳곳에 많은 서원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면서 사림 세력은 지방에서 이 서원을 바탕으로 서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성리학자들을 후학을 양성을 해서 성리학자들을 길러내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붕당 정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붕당 정치. 자, 지금 16세기가 됐어. 사림들이 본격적으로 중앙으로 진출을 했고요. 자, 그런데 이 사림들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학문적인 견해에 따라 가지고 입장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영종, 정조 볼게요. 광인, 효현, 숙 여기 경종이 있는데 일단 경종은 좀 패스를 하고 영조, 정조까지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선조 때 여러분 사림 세력이 동서로 나뉘게 됩니다. 자, 붕당 우리는 이 동인 그 다음에 서인으로 이제 사림 세력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를 붕당이라고 합니다. 붕당. 붕당. 지금 여러분 붕당 정치가 전개됩니다. 자, 당이 나뉘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정치적 학문적 입장에 따라서. 여러분 나뉜다는 게 안 좋은 게 아니야. 붕당은 여러분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뭐만 하면 서로 이제 정치적 학문적인 입장에 따라서 상호 견제하면서 발전해 나간다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 거예요. 왜냐면 동인과 서인 이렇게 붕당이 나뉘게 되는 거는 붕당이 형성되는 거는 네가 싫고 내가 싫고 이래서 이렇게 편이 나뉘는 게 아니고 단지 입장 차이 때문에 편이 나뉘는 거란 말이야. 당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붕당 정치는 나쁜 게 아니에요. 붕당 정치가 잘못 운영이 되면 나쁜 거지. 그러니까 붕당 정치는 나쁜 거 아니야. 부정적인 게 아니야. 그런데 운영이 잘못되면 변질이 되면 그러니까 변질될 수가 있는 거지. 자, 여러분 여기 볼게요. 그냥 본문 바로 볼게요. 여기 여러분 붕당 정치 있죠. 붕당이라는 거는 서로 붕당 간에 서로 상대당 간에 비판을 하면서 그 다음에 견제하면서 서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긍정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하면서 서로 막 싸우기 시작을 하면 이제는 붕당의 본질적인 기능을 잃게 되면서 붕당이 변질하게 되는 거지. 자, 일단 여기 위에 볼게요. 자, 사림 세력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되고 이 동인 세력이 선조 때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인 세력은 광해군 때 되면 북남인이 나뉘어요. 자, 서인 계속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광해군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선조 때 무슨 일이 있어요? 선조 때 임진왜란 발발하지요. 그리고 광해군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세자 시절에 이제 전쟁을 막 이렇게 누비잖아, 그치? 자, 광해군 때는 북인 세력이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북인이 독점합니다. 여러분 원래 어떤 이상적인 붕당 정치에서는 하나의 당이 독점을 하지 않고 정치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여러 당이
여러 당이, 그러니까는 주도하는 당은 있겠지. 그러면 여러 당이 같이 이렇게 공존하는 거를, 하나의 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당이 공존하는 정치 형태를 굉장히 이상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광해군 때는 이 북인들이 권력을 독점을 했어. 그런데 여러분, 광해군에 대한 평가 자체는 엇갈리긴 하지만은 당시에 광해군도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잖아. 폐위가 되잖아요. 그죠? 자, 광해군도 폐위가 됐어. 그러면 지금 앞선 연산군도 폐위가 됐지. 누구에 의해서? 신하들에 의해서. 광해군도 폐위가 됐죠. 자, 연산군 다음에 그래서 신하들에 의해서 중종이 왕이 됐지. 우리는 반정이라고 하지요. 광해군도 그 이후에 이제 인조가 왕이 되는데, 인조도 바로 신하들에 의해서 즉위를 한 인물이죠. 인조 반정. 그치? 당시 신하들이 볼 때 광해군도 옳지 않아, 바르지 않아. 그래서 이거를 바르게 돌려야 돼. 그래서 반정을 통해서 인조가 즉위를 한 거잖아. 이때 신하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서인 세력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서인 세력이 이제 인조 때 되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인조 반정을 하면서 이 서인 세력이 인조 반정을 하면서 이 북인들은 탈락하게 되고 남인들만 이제 남게 되는데, 주도했던 인물은 인조 때 정치를 주도했던 붕당은 서인 세력입니다. 서인들. 그리고 남인이 뭐예요? 공존하는 형태지. 쭉쭉쭉쭉 갑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자, 서인이 정치 권력을 주도하면서 남인이 또 공존을 해요. 붕당 정치가 잘 행해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현종 때 되면 이 남인하고 서인 세력이 대립하게 되는데 예속 논쟁이라는 게 있어. 예의를 갖추다. 너는 예의가 없네. 예의가 참 바른 아이구나. 예를 두고 왕실에서 논의가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자, 현종 때 당시 대비가 있어. 자의 대비라고 대비가 있어요. 이 자의 대비가 효종이 죽었을 때 상복을 얼마를 입어야 되냐. 그 다음에 효종의 비가 죽었을 때 자의 대비, 당시 대비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냐를 두고 남인과 서인이 대립하게 되는 거지요. 자, 1차 예속 논쟁에서는 서인의 주장이 채택이 돼요. 그러니까 서인하고 남인이 막 예속 논쟁, 막 논의를 벌이는데 서인의 세력이 이기게 된 거지. 그런데 2차 예속 논쟁에서는 바로 이 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남인이 지금 좀 우세한 상태에서 숙종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숙종이 즉위했을 때 보니까는 이 서인하고 남인의 대립이 너무 심한 거야. 너무 심해. 그래서 자, 숙종은 뭘 실시하게 되냐면 황국이라는 거를 단행하게 됩니다. 화는 여러분 교환할 때 화자야. 그러니까는 숙종은 이 서인과 남인의 이렇게 세력이 너무 이제 대립을 많이 하니까는 왕이 주도해서 정치 세력을 바꾸는 거야. 자, 지금 숙종이 즉위했을 때 남인 세력이 강했지. 그지? 자, 그런데 첫 번째 황국을 통해서 서인이, 그 다음에 서인이 권력을 잡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황국을 통해서 남인이 권력을 또 잡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황국을 통해서 다시 서인이 권력을 잡게 되는 형태인 거지. 자, 여러분 지금 어때요? 서인과 남인이 서로 공존을 하기보다는 이제 서로 치열하게 물고 뜯고 서로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지금 싸우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현종 때부터 붕당 정치가 변질 조짐을 보이더니 숙종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붕당 정치가 변질이 되지요. 이 황국은 여러분 붕당 정치가 이제 변질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붕당 정치가 변질됐단 말은 일당 하나의 당이 이제 권력을 독점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고, 이제 내가 권력을 잡았을 때 상대당에 대한 공격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그러니까 남인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서인 세력을 막 없애려고 하고, 서인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남인 세력을 없애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지치면 안 돼. 조금 더 남았어요. 여기 황국이 일어날 때, 여기 숙종 때 황국이 일어날 당시에 이 서인 안에서도 또 분열이 일어나네. 노론과 소론. 그럼 여러분 지금 영조가 즉위했을 때는 무슨 상태냐면, 일단 여러분 여기 황국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 3차 황국을 통해 가지고 서인 세력이, 그러니까 갑술 황국을 통해 가지고 서인 세력의 권력을 잡았지. 그런데 서인은 지금 노론과 소론으로 쪼개져 있었지. 그러니까는 노론, 소론, 그 다음에 일부 남인들, 이렇게 또 정치 세력이 나눠져 있는 거야. 그리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 대립하고 있는 거지요. 영조는 이제 이 붕당 정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게 바로 탕평책이지요. 탕평책. 탕탕평평, 고르게 한다는 건데, 자, 영종중 때 이제 탕평책을 실시하잖아. 이거는 왕권을 강화시켜서 이 붕당 정치의 대립을 억누르려고 한 거지. 억누르고자 한 거지.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 영조하고 정조는 어떠한 정책들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는지를 봐야 되겠지요. 힘내요, 여러분. 힘내요. 자, 본문 갈게요. 53페이지입니다. 자, 붕당 정치가 전개될 거야. 쉽게 말하면 앞에 오는 사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세력들과 신진 세력들 간의 대립이고, 붕당 같은 경우에는 이 사림들 내부에서 이제 대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사림이 전국을 주도하게 되면서, 그러니까는 16세기 이제 선조 때부터 자, 사림 사이에서 대립이 일어나게 돼요. 자, 어떻게 첫 번째 대립은 동인과 서인 세력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뭘 했어? 붕당이 출현한 거지. 동서인이 나뉘었다는 거는. 자, 그런데 이 동인이 여러분, 이 동인이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게 되는 거지요.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어요. 자, 북인이 언제 권력을 잡아요? 광해군 때. 광해군 때 권력을 독점하네요. 광해군 때 북인이 집권을 했어요. 독점한 거예요. 독점. 뭐가 아니다? 공존이 아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인조반정이 일어납니다. 자, 인조반정 그렇지, 서인이 주도했지요. 인조반정을 주도를 했던 서인이 이제 인조 때부터 권력을 잡고 주도권을 잡고 뭐해요? 남인과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 봐봐. 인조 때입니다. 인조 반정에 참여했던 누구? 서인들. 그치? 서인들이 이제 여기 남인들하고 이제 공존을 해서 그러니까 정치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종 때 됩니다, 여러분. 자, 현종 때 되면 예속 논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첫 번째 예속 논쟁에서는 서인이, 두 번째 예속 논쟁에서는 남인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되는 거지. 자, 예속 논쟁이 일어나면서 서남인의 이제 대립이 심화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종 다음 숙종 때 오면 붕당 정치가 본격적으로 변질되기 시작을 하는데, 권력 다툼이 서로 심해져요. 붕당들 간에. 그러면서 이제 뭐해요? 상대 붕당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서 권력을 독점하려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지. 이제 여러분 뭐해요? 공존하지 않아요. 자, 상대 붕당에 대한 탄압과 보복이 이어지는 거야. 권력을 잡으면서. 자, 숙종 때 뭐예요, 여러분? 정치 세력이 급격하게 변해요. 우리는 그거를 황국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서인이 그리고 남인이 번갈아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한 번은 서인이, 한 번은 남인이, 또 한 번은 뒤에는 서인이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세 차례의 황국이 있었고 여기 숙종 때. 자, 여때 여러분 뭐가? 그렇지.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또 나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영조가 즉위했을 때는 여기 쭉 남인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노론이 있고 소론이 있는 형태예요. 자, 탕평제. 본격적인 탕평제가 이제 영정종 때 시행이 되는 건데, 자, 영조는 탕평에 동의하는 이제 일부의 이제 정치 세력을 데리고 이제 정치를 해 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영조가 했던 정책 중에서 서원을 정리한 게 있어요. 자, 왜냐면 서원이라는 거는 여러분 지금 16세기 선조 때부터 해가지고 16세기 선조 때 처음으로 서원이 만들어져요. 지금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전국에 수많은 서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서원에서는 이제 서원이 여러분 원래는 무슨 제사 그 다음에 교육 기능이 있다 했잖아. 그런데 점차 이제 붕당 정치가 전개되면서 이 서원은 살인들의 어떤 근거지가 된 거지. 살인들의 근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조는 이 붕당 정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붕당의 뿌리가 되는 이 서원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전국의 수많은 사원들을 대폭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붕당의 근원이 되는 서원을 대폭 정리를 하는 거야. 봐봐 여러분. 서인도 마찬가지고 남인도 마찬가지고 뭐 그 노론도 마찬가지고 소론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의 밑에 이제 자기들의 어떤 세력을 많이 키울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이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노론파들이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소론들이 그 다음에 뭐 남인들이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영조의 입장에서는 붕당의 뿌리가 되는 이 서원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이조전랑. 이조전랑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일단은 패스를 하고 서원을 대폭 정리를 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정조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영정조는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잖아, 그치? 자, 정조 볼게요. 정조는 노론이고 소론이고 남인이고 모두 이제 모든 정치 세력을 고르게 등용을 합니다. 자, 정조가 했던 정책들 첫 번째 규장각. 여러분 정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학문을 좋아했던 왕이에요. 학문을 좋아했던 왕인데 자, 규장각은 왕실 도서관이에요. 공부하는 데겠지. 그리고 왕실과 관련된 많은 도서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겠지. 그리고 이 규장각에서 또 많은 책들을 또 만들어내기도 한 거지요. 그죠? 정조는 이 규장각을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초계 문신제 관리들을 재교육한다 하잖아. 이건 뭐냐면 정조는 초계 문신제라는 걸 이거 제도지 여러분. 자, 관리들이 공부에만 공부 그러니까는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관리들을 공부하도록 한 거야. 관리들을 공부하도록 해가지고 막 시험도 막 정조가 직접 시험도 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관리들이 학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문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초계 문신제라는 거고 이렇게 한 거는 이제 이렇게 훌륭한 관리들을 많이 이렇게 배출해가지고 훌륭한 관리들을 만들어가지고 정조 자신의 어떤 개혁을 왕권을 뒷받침하게 하려고 했던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정조가 생각했던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개혁을 정조가 생각했던 개혁을 실현해 보고자 수원에 성을 건설을 하지요. 수원화성. 정조가 여기 이제 수원 화성을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 궁궐을 이제 나갈 거 아니야, 그치? 궁궐을 나가서 화성을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백성들을 만나가지고 민심도 듣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지요, 그죠? 자, 여러분, 영조, 정조 때의 탕평책 같은 경우에는 붕당의 대립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게 아니에요. 붕당의 대립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뭐에 의해서 왕권으로 누른 거에 불과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탕평 정책의 한계점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정조가 죽고 나서 순조, 헌조, 철종 이렇게 약한 왕들이 등장을 했을 때는 또 몇몇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정조 관련해가지고 하나 더 적어 볼게요. 왕을 호위하는 부대 장용령 설치. 여기까지가 여러분 시험 범위고 제가 그리고 뒤에 조금 이제 보완하는 내용들도 따로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릴 거니까는 학교를 불가피하게 나오지 못하는 등교하지 못한 친구들은 그것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였죠. 여기. 그리고 여기.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